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42부 대원군 경복궁 중건을 선언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4년 무렵 사실상 섭정의 지위를 누리게 된 흥선대원군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여러 개혁 조치들을 실행해 나갔죠. 이제 조정의 모든 대소신료들은 대원군이 머물고 있는 운영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궁은 일선 권력의 중핵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대원군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명목상 왕실 어른인 조대비, 효유대비 조씨죠. 자, 편의상 이제 조대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조대비가 대원군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대원군은 장동 김문의 세도를 축소하고 세도 정권의 근거지였던 비변사를 혁파해가지고 왕권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동며 철폐를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지방 유생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 또한 대대적으로 정리를 개혁하는 단행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 서원 철폐가 뭐 이제 하루아침 일어난 건 아니고 이게 좀 시간을 두고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원군이 구세력을 완전히 숙청한 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동 김문의 일원인 김병학, 이 사람이 이제 좌의정에 기용이 되고 김병국은 이조판서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풍양 조씨 가문들도 기용이 돼서 여전히 권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구세력을 완전히 쓸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구세력의 권력을 회수를 해가지고 일정 지분만 남겨주고서 나머지 이제 싹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는 대원군이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분명히 개혁가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대원군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했을 때 그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 뭐 근대 국가를 만든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초의 건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세종 시절의 그 태평성대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대원군이 가졌던 꿈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원군이 추구한 것은 장동 김문 같은 세도 가문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왕실의 위험이 바로 서고 왕권이 공고해져가지고 본래 왕조 국가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원래 정치는 왕이 하는 건데 왜 그거를 갖다가 세도 가문들이 그동안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했냐.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즉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얘기였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혁신을 해서 뭔가 혁명적으로 바꾸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애매한 게 개혁가가 맞기는 맞는데 사실 현대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유형의 개혁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대원군은 한 집권하고 나서 2에서 3년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국정이 안정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슬슬 왕실의 위험을 드높일 만한 과업을 추진하게 되니 그게 뭐였냐면은 그야말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바로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경복궁은 본래 태조 때 정도전이 주도해서 축조한 조선의 정궁이었죠. 원래 이게 진짜 첫 번째 퍼스트 궁궐이었는데 하지만 경복궁은 다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전수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군이 불태워 먹었다는 설도 있고 하나는 선조가 피난 간 다음에 성남 군중들이 불태워 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하여튼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거 홀라당 태워 먹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광해군이 토목공사 정말 많이 일으켰고 궁전 진짜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경복궁은 복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따라서 대원군이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할 상징적인 조처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거를 해야지만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이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경복궁 중건은요 대원군 혼자만의 막 독특한 아이디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엄밀히 말해서 이제 대원군 뿐만 아니라 그 앞선 세대 헌종 그리고 그 위에 있던 효명세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원래 이런 말이 한 번쯤 나오긴 했었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한 번씩 나오다가 대원군 때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65년 4월입니다. 대원군의 부상에 수렴청정을 맡은 조대비 역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대비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이 구상을 했던 건데 그거를 대원군이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자, 그래서 조대비는 형식적으로 신하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봐요. 대원군이 이런 거 하지 않는데 경들 의견은 어떠하오? 사실상 뭐 이거 답정 넣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좀 거부할 만한 명분도 마땅치 않은 일이고 원래 있었던 첫 번째 궁궐인데 그거를 복원하자. 명분 자체는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괜히 반대했다가 뭐 역심을 품었네 어쩌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인데다가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 얘기가 원래 이 집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얘기라 가지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다만 몇몇 신하들이 뭐 재정이랑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좀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대부분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이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버이가 큰일을 한다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이거 마땅히 따르는 게 순리 아닙니까?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경복궁 중건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던 경복궁 중건을 대원군이 혼자 옹고집을 부려서 밀어붙였냐면 그건 아니에요. 처음 스타트는 다들 그냥 동의를 바꿔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이제 창경궁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동의하는 신하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토목공사 계속 벌이면서 궁전을 두 채, 세 채 막 짓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서는 대부분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광해군이 밀어붙여가지고 한 케이스라면은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은 신하들도 딱히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원군이 이제 그런 추진력을 발휘해서 밀어붙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좀 존재를 해요. 이처럼 경복궁 중건은 순풍에 돛단 듯 큰 반대 없이 순조롭게 시작이 됩니다. 조대비는 경복궁 중건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대원군하고 협의를 해라 라고 그렇게 명을 하게 되죠. 항상 이제 이 시기 보면 패턴이 그렇게 가요. 어쨌든 명목상 수렴청정을 맡고 있는 조대비가 신하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하고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이제 조대비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실무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다 처리를 해라. 대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대원군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이런 안건 자체가 조대비하고 대원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 합의가 다 이뤄진 상태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복궁 중건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과 노동력의 확보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신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거든요. 왜냐면 대원군이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장동, 김문, 세도도 좀 이제 종식이 되고 그래서 재정 상태가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의 재정 상태가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과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그냥 아주 토속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죠. 우선 수도 한양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지방의 백성들을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징발을 해가지고 공사에 투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자발적인 건축 헌금인 원납전을 거두기도 합니다. 원에서 납부한다 해가지고 원납전인데 이러한 조처들은 다 모두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포장이 되어서 선전되었지만 당연하게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조대비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해주고 또 백성들도 발벗고 나서 준 건 고맙기는 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저거 자발적으로 모집된 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원납천도 좀 강제성도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말도 해요. 다 이제 아는 거죠. 그게 말이 좋아서 자발적인 거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라는 거 열정페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뭐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우려는 표명하면서도 그냥 그러는 거죠. 좀 이제 살살 페이스 조절하면서 사람들 불만 안 나오게 그렇게 해라.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또 조대비는 이제 왕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내탕금 10만 냥을 직접 내고 왕실 종신들로부터 모금도 이제 독려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왕실 일원들이 로얄 패밀리들이 더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뿜뿌질을 해줬다는 거죠. 대원군 또한 노무자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위로금을 지급을 하거나 또 이제 남사당패들을 갖다 고용을 해가지고 위문 공연을 해주거나 뭐 그런 이제 노력도 기울이긴 해요. 조선이 이게 좀 한계점이었던 게 뭐냐면은 임금 노동이란 개념은 이미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민영에서는 이런 임금 노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광산업이나 이런 분야들. 그리고 국책 사업에서도 영조 때 있었던 청계천 준설이라든가 정조 때 있었던 화성, 축조 이런 때 임금 노동이란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조선에서는 좀 적어도 국책 사업에 있어서 임금 노동을 한다라는 거를 좀 거시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매몰돼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냐면 조선은 국초부터 시스템이 그거였잖아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역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 왜 돈 주고서 하냐?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좀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또 법도 그랬고 그리고 또 뭐 동원된다고 해서 백성들이 주구장창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며칠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어요. 아, 그 며칠 동안 그거 못하냐? 뭐 요런 좀 이제 논리가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예비군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시급으로 그거 동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열정 페이지에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때 가면 뭐 예비군 훈련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국방 안보가 이렇게만 위험한 상황이고 언제 뭐 북한이랑 중국이 우리를 노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나서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교육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하고 좀 유사한 관념이죠, 이것도. 근데 이미 그냥 민영에서는 벌써 임금 노동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국책 사업에서는 이런 임금 노동을 할 만한 재원이 좀 없어서 그랬을 수 있고, 또 마인드 자체가 또 열정페이에 워낙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무슨 뭐 국책 사업 하는데 임금 노동 하냐? 그냥 적당히 위로금 정도 주고, 당연히 이제 열정페이로 의무적으로 동원하는 게 맞다. 그런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경복궁 중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중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무려 7,400칸짜리인데 그 전에 있던 궁궐들이 대략 한 5,000칸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궁궐들보다 거의 뭐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키운 거죠. 사이즈를 갖다가. 그래서 이게 역대급 공사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목공사니까 나무가 엄청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목재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근데 이 시대의 목재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 짓는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연료, 땔감으로도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핵심 자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핵심 자재인데 이거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대대적으로 동원을 한다. 당연히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의 목재를 어디서 갑자기 구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하냐면 무려 능 주변에 있는 산림에서 벌채를 해가지고 목재를 충당할 정도였어요. 뭐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국경에 있는 그런 수령대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어가지고 청해 영토로 들어가서 거기 또 봉금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또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가지고 몰래 이거 캐오려고 하고 그럴 정도로 이때 목재 수급이 상당히 또 이제 관건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원군은 국력을 총동원해서 경복궁 중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손해가 극심했던 것은 사실은 누구였냐면요. 일반 백성들도 물론 피해는 있었지만 제일 크게 손해를 봤던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양반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납전을 거둔다? 모금이잖아요? 그 모금을 하는데 속된 말로 대기업들, 요즘식으로 따지면 대기업들 족쳐가지고 거기서 털어내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은 개미들 주머니 터는 게 많겠어요? 볼 것도 없이 뻔하잖아요. 이게 가난한 백성들 같은 경우는 낼 돈도 없어요. 내봤자 얼마 못 내고요. 그러니 주로 어디서 이제 각출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양반 지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뜯어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자본과 인력은 결국 여기서 다 뜯어내는 겁니다. 노동력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 백성들이 뭐 다 영세 자영농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장농 혹은 뭐 외건업이 이런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누가 제공을 해주는 거냐면 양반들이 손에 봐가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경복궁 중건으로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백성들도 물론 정말 고역이었겠지만 양반들이 정말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양반들은 대원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왜냐면은 뭐 장동기문 태도를 거둔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일반 양반들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서원철폐 시도로 인해서 각 지방 유생들은 지금 불만에 차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경복궁 중앙 한답시고 막 이것저것 뜯어가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서 대원군 시대가 온다부터 우리들은 좋아진 게 없다 하면서 여론이 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원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원군이 내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선 조정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좀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860년에 제2차 아편 전쟁 당시 러시아가 영프 연합군과 청제국 사이를 중재해준 대가로 연해주라는 광활한 영토를 그냥 통째로 삥을 뜯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원래는 러시아하고 조선하고 국경이 맞닿지 않았는데 맞닿아버리게 됐어요. 당시 러시아의 셰퍼 중령이 이끄는 선발대가 연해주 남단에 항구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됐는데 이 도시가 그 유명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뜻은 동방의 지배자라는 상당히 그런 위풍당당하고 야심만만한 이름이죠. 초기 블라디보스톡은 그냥 목조 건물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정말 허름한 동네였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러시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블라디보스톡을 면세 자유항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을 유치를 하는 거죠. 특히 누구를 많이 유치를 했냐면은 모피 상인들을 대거 유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1863년 무렵에는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 사이에 전신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신기 있죠, 그죠? 모스부호로 이제 뭐 전달하는 거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일대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865년 무렵이 되면요,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인들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이제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때쯤 가면요, 조선인들이 종종 연해주나 간도 쪽을 넘어가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러시아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조선에 물건 가서 좀 팔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조선을 잘만 구슬리면은 좀 더 남쪽으로 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꿈에도 그리던 부동항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호시탐탐 조선에 접근할 기회를 노리게 되면서 조선 조정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조선도 대강 사신들을 통해서 첩보를 얻었거든요. 베이징이 뚫리고 영국, 프랑스 이 양이들이 청제국의 수도를 마음껏 유린을 했다더라.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러시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연해주를 통째로 뜯어가는 바람에 우리와 국경이 마주되게 되었다. 그러니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정말 부담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섭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러시아가 계속 남할 기세를 보이게 되니까 조선 조정은 또 요게 또 이제 골머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과연 대원군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